자,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학 마스터를 책임질 맨큐의 경제학을 가장 쉽고 확실하게 팍팍 꽂히게 풀어드리는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바로 과학자로서의 경제학자입니다. 아니, 경제학자가 과학자라니요. 뭐 하얀 가운 입고 실험실에서 비커라도 흔든다는 걸까요? 에이, 설마요. 하지만 놀랍게도 경제학자들은 아주 철저하게 과학자처럼 사고하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대체 그 비밀이 뭔지 본격적으로 오늘 해설 시작해볼까요?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명언을 남겼죠. 과학은 일상적인 사고를 세심하게 재구성한 것일 뿐이다. 이 말이요, 물리학뿐만 아니라 경제학에도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뉴턴이 사가 떨어지는 거 보고 중력 법칙을 딱 발견했잖아요.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경제 생활을 관찰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모은 다음 그걸 분석해서 이론을 세우는 거죠. 완전히 똑같은 과학적 방법론을 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머릿속에 뼈대를 세울 5가지 핵심 체크 포인트입니다. 과학자적 접근, 가정의 역할, 순환 경로 도해, 생산 가능 곡선, 그리고 미시와 거시경제학.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주제, 과학자적 접근입니다. 도대체 이론과 관찰이 경제학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번 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학자들이 생물학자들처럼 실험실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실험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물리학자들은 실험실에서 물건도 떨어뜨려 보고 변수도 조작할 수 있지만 경제학자가 인플레이션, 이론 하나 증명하겠다고 한 나라의 통화량을 막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나라 망하면 어쩌려고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역사적 사건을 일종의 자연 실험 무대로 삼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 중동전쟁 때문에 생겼던 석유파동 같은 굵직한 역사적 데이터들 있죠. 이런 것들이 경제학자들한테는 아주 귀중한 거대한 실험실이 되는 셈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체크포인트, 가정의 역할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학 공부하시다 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라는 말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실 텐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가정을 좋아하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한 현실을 확 단순화시켜서 문제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죠. 물리학자가 구슬 떨어지는 속도 계산할 때 공기 저항이 없는 진공 상태를 가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본 플라스틱 인체 해부 모형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거기에 진짜 사람처럼 미세한 핏줄이나 근육이 다 붙어 있진 않잖아요. 그래도 심장하고 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는 그 단순화된 모형이 훨씬 낫죠. 경제 모형도 똑같습니다. 현실의 그 자잘한 요소들은 싹 쳐내고 핵심만 쏙 뽑아 보여주려고 가정을 도입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시험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뭘 분석하려는지 그 목적에 따라서 이 가정도 완전히 휙휙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 정책이 당장 내일 혹은 한 달 뒤에 미치는 단기적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물건 가격이 잘 안 변한다고, 즉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반대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장기적 효과를 분석할 때는 시간이 지났으니 가격도 자유롭게 변하겠지 하면서 가격이 신축적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풀려는 문제 상황에 딱 맞는 가정을 찾는 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세 번째, 수험생 여러분이 경제학에서 무조건 100% 만나게 되는 첫 번째 핵심 경제 모형입니다. 바로 순환경로도예죠. 자, 복잡해 보인다고 긴장하지 마시고 화면을 편안하게 봐주세요. 이 도에는 경제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눈으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진짜 간단해요. 주인공은 딱 2명입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의 모임인 가게,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죠. 이 두 주인공이 위아래에 있는 2개의 시장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재화 및 서비스 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여기서 서로 치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먼저 안쪽 고리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 이 화살표는 눈에 보이는 실물, 즉 생산 요소랑 산출물이 이동하는 경로예요. 우리 가게가 가진 것들, 예를 들어 우리의 노동력, 토지, 자본 같은 걸 아래쪽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해서 기업한테 제공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이 요소들을 싹 갈아 넣어서 자동차나 커피 같은 재화와 서비스를 뚝딱 만들죠. 그리고 위쪽 시장을 통해서 다시 우리 가게한테 파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기업이 물건을 만들고 우리가 다시 그 물건을 돈 주고 사는 아주 자연스러운 실물의 흐름인 거죠. 자, 이제 바깥쪽 고리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이건 바로 돈, 화폐의 흐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까 봤던 실물의 흐름이랑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로 돌고 있죠? 우리가 위쪽 시장에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살 때 쓴 돈은 기업의 수입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럼 기업은 그 수입을 들고 다시 아래쪽 시장으로 가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건물주한테 월세도 주죠? 이게 결국 다시 우리 가게의 소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누군가 돈을 쓰면 그게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 되면서 경제 전체의 화폐가 둥글게 순환한다는 것. 이게 바로 이 모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짜릿한 깨달음입니다. 네 번째 파트네요. 두 번째 핵심 경제 모형인 생산 가능 곡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 곡선이 바로 오늘 수업의 절대적인 클라이맥스입니다. 무조건 아예 외우다시피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해요. 생산 가능 곡선이 뭐냐? 한 나라가 가진 모든 생산 요소랑 기술을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 쏟아 부었을 때 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산출물의 조합을 쫙 선으로 이은 그래프입니다. 세상을 아주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딱 두 가지, 자동차랑 컴퓨터만 만든다고 쳐볼게요. 저기 보이는 저 선이 바로 현재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도달할 수 있는 생산의 최대 한계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프 위에 콕콕 찍혀있는 점들을 하나씩 뜯어볼까요? 먼저 곡선 딱 위에 올라타 있는 점 A와 점 B를 보세요. 이건 현재 자원을 진짜 1원, 한 푼 낭비 없이 100%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훌륭하죠? 반면 곡선 안쪽에 푹 박혀있는 점 D는 어떨까요? 이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놀고 있거나 기계가 꺼져 있는 등 자원을 제대로 못 쓰는 아주 비효율적인 상태입니다. 그럼 선 밖으로 훌쩍 넘어간 점 C는요? 안타깝지만 이건 지금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술 수준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수학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꿈의 지점입니다. 자, 여기서 시험 점수 팍팍 올려줄 최고의 황금 법칙 나갑니다. 이 곡선 위에서 점 A에서 점 B로 스르륵 이동한다고 쳐볼게요. 자동차를 더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모든 자원을 영혼까지 끌어다 쓰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컴퓨터 공장에 있는 사람이나 돈을 빼와야 합니다. 즉, 컴퓨터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를 더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 바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기회비용이 그래프에서는 정확히 곡선의 기울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곡선이 가파를수록 포기해야 하는 게 많으니 기회비용이 크다. 이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 전체의 실루엣을 한번 볼까요? 반듯한 직선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불룩하게, 마치 팽팽하게 당긴 활처럼 볼록한 형태죠. 왜 이럴까요? 그건 바로 자원, 특히 사람들이 각자 타고난, 잘하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컴퓨터보다 자동차를 더 잘 만드는 사람을 데려오니까 포기해야 할 컴퓨터가 적어서 기회비용이 작아요. 그런데 자동차를 한계치까지 계속 더 만들려고 욕심을 내면 나중에는 완전 뼛속까지 컴퓨터 천재인 사람마저 억지로 자동차 공장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이때 포기해야 하는 컴퓨터의 양, 즉 기회비용이 눈덩이처럼 확 커지는 거죠.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기회비용도 덩달아 커지기 때문에 이런 볼록한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나라는 평생 저 선 안에서만 갇혀 살아야 할까요? 에이, 절대 아니죠.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만약 컴퓨터 산업에 엄청난 신기술이 빵 터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예전이랑 똑같은 자원, 똑같은 사람을 투입해도 컴퓨터를 훨씬 더 많이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컴퓨터 축을 중심으로 저 곡선 자체가 화살표 방향으로 바깥쪽을 향해 쑥 밀려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경제 성장의 모습을 그래프로 완벽하게 증명한 겁니다. 캬, 멋지지 않나요? 자, 어느덧 마지막 5번째 주제네요. 경제학의 두 큰 기둥,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입니다. 핵심 모형들을 무사히 정복하셨으니 이제 세상을 보는 렌즈를 살짝 바꿔볼게요. 첫 번째는 미시경제학입니다. 작을미, 볼시. 말 그대로 아주 정밀한 현미경을 들이대고 경제의 미세한 세포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개별 가게나 하나의 기업이 어떻게 선택을 내리고 특정한 작은 시장 안에서 어떻게 지지고 볶는지 연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동네의 원룸 월세를 통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혹은 최신형 컴퓨터 가격은 도대체 어떻게 결정될까? 이런 걸 현미경으로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입니다. 반면에 거시경제학은요. 클 거, 볼시, 현미경 싹 치우고 커다란 망원경을 들고 숲 전체를 한눈에 싹 조망하는 겁니다. 이건 국가 단위의 거대한 현상들을 다루거든요.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은 대체 왜 생기는지, 나라 전체의 실업률은 왜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국가 경제를 쑥쑥 키우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인지 이런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연구하는 거죠. 똑같은 경제 현상이라도 내가 현미경을 끼느냐 망원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미시와 거시로 확 나뉘는 겁니다. 자, 오늘 경제학장 박사와 함께 신나게 달려본 과학자로서의 경제학자 해설. 머릿속의 구조가 쫙 잡히셨나요? 그럼 맹큐의 경제학 교재에 실린 실제 퀴즈 하나 풀면서 완벽하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 있는 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답이 딱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자원이 놀고 있어서 아깝다고 했던 그 점 D를 떠올려 보세요. 정답은 효율적이지 않지만 실현은 가능하다입니다. 오늘 제 설명을 여기까지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이라면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1초 컷으로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경제학자처럼 세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준비를 완벽히 마치셨어요. 그렇다면 당장 내일 아침에 쏟아질 금리 인상이나 물가 폭등 뉴스 속에는 과연 어떤 경제 모형들이 숨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상을 꿰뚫어보는 강력한 경제학의 렌즈, 다음 해설에서 그 비밀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오늘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